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페셜 이비인후과 대표 원장 박치열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께서 불러 주셔서 제가 또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뭐 저는 항상 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주로 코에 대한 뭐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을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혹시 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을 다 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평소에 이비인후과 귀코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처음에 이제 오늘의 그 또 강의 주제에 대해서 어 항상 고민돼요. 피디님께서 앞에 한 뭐 5분 10분 짧게 강의를 좀 원하시는데, 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요즘 겨울철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코가 자주 막히고 뭐 비염 심하고, 그러니까 코 호흡이 좀 많이 불편하신 계절이에요. 뭐 환절기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 겨울철 공기가 좀 건조해지고 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면 코가 더 점막도 건조해지고 부어오르면서 코 막힘이 더 심해지는 계절이라서, 요즘 사실 뭐 그 수술하시는 이비인후과가 요즘이 좀 성수기죠. 한 12 월부터 2 월까지 요 한참 겨울에 코 막혀서 이제 비중격이나 비염 수술을 어 계속 좀 많이 하시는 시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 사실 이거는 뭐 구독자님뿐이 아니고 또 그 코 수술하시는 또 젊은 선생님들도 저한테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주제라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어 주제는 그 비중격 수술. 요즘 코 막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 코 안에 그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가운데 가로막 기둥. 그 기둥이 한쪽이나 양쪽으로 휘어서 코 막힘을 유발하는 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이 코 막힘이 많이 이제 유발되는데, 그래서 비중격을 똑바로 펴 주는 이제 비중격 교정 수술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 수술이 뭐 쉬울 케이스도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수술 어떤 경우에 좀 많이 어렵고 이것은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지, 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볼까. 서두가 길었는데, 예. 그래서 일단 비중격이 뭔지 제가 뭐 올 때마다 또 말씀드리지만 화면 같이 보시면, 이 코뼈, 사람의 코뼈를 받치고 있는 이 노란색 가운데 기둥, 이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eptu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중격, 코 안쪽에 우리 손가락 가운데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렁물렁한 연골, 그게 비중격입니다. 요 노란색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 그 양옆에 하비갑계라는 양쪽 콧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중격과 양쪽 콧살, 하비갑계, 그 틈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뭐 이상적인 코를 들여다보자면 비중격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겠죠. 반듯하고 콧살도 작아서 이게 양쪽 코가 뻥 뚫려 계시면 아주 시원한, 아주 코도 시원하고 잠도 푹 자고 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비중격이 똑바르신 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전체 성인 인구의 제 경험상 들여다봤을 때 90% 이상은 다 이렇게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거나 양쪽 S자로 휘어서 이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보통 비중격이 휘면 그 휘어 있는 쪽 콧살은 눌리고 그 반대쪽 콧살은 또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같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과 비후성 비염, 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가 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좁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럭저럭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뭐 환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코감기에 걸리거나 알러지 비염이 오거나 또는 뭐 술을 드시거나 뭐 똑바로 눕거나 그러면 이 점막 부어오르거든요. 부어오르면 가뜩이나 좁은 이 공간을 막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막이 부어서 이렇게 막혀 버리면 딱 봐도 이제 숨쉴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코막힘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요 시즌이죠. 겨울철에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이 기본 커서 기본적인 공간이 좁으신 분들이
이렇게 점막이 자꾸 부어오르는 이벤트 때문에 코막힘이 심해지면 이제 수술을 이제 받으러 오시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는 수술이 이렇게 휘어 있는 비중격을 이렇게 똑바로 펴주는 비중격 교정 수술과 요 콧살을 레이저로 줄여서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을 우리가 흔히 비염 수술 또는 합의갑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컴바인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 되죠. 비중격 펴주고 콧살을 레이저로 이렇게 보통 줄여주는 요 수술은 뭐 대부분의 병원들이 요즘 이비인후과에서 좀 수술 좀 한다는 병원들은 대부분 좀 쉽게 합니다. 보통 뭐 빠르면 10분에서 20분 그 사이면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코막힘이 구조적으로 코가 너무 좁아서 비중격도 휘어 있고 콧살도 좀 뚱뚱해서 코 너무 자주 막히고 코도 많이 골고 생활에 좀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런 수술을 전문하는 병원에 가셔서 이 수술을 받으시면 좋은데, 수술이 생각보다 이제 예전과 달리 비교적 좀 빨리 끝나고 또 회복도 빠른 편이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긴 합니다. 예. 코가 이렇게 잘 펴지고 공간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비중격 만곡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게 좀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뭐 잘 되시는데 간혹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은 이제 실패해서 저한테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중격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는 당연히 비중격 재수술. 비중격 수술은요, 이렇게 한번 휜 코를 똑바로 펴드리면 재발이 없습니다. 한번 휜 이 비중격을 똑바로 저 뒤까지 다 펴주면 평생 다시 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단점은 이건 한번 건드리면 다시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재수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인데 이 기둥이 코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너무 무리하게 손을 대면 오히려 무너지거나 코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손댄 코는 다시 하기 어려운데, 근데 잘 못 펴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열어서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중격 재수술은 어려운 이유가 일단 그 박리부터 어려워요. 그 점막을 박리하면서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착이 아주 심하고 딱 붙어 있는 이 비중격 점막을 조심스럽게 잘 박리를 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전 수술에서 미처 피지 못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잘 펴줘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수술은 융단 폭격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 빠박 펴가지고 딱 나오면 되는데, 이 재수술은 정밀 폭격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막 다 열면 안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열어서 딱 휘어져 있거나 교정이 안 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찾아 들어가서 최대한 점막 찢지 않고 보존하면서 고기만 딱 펴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사실 이 수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또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분도 보시지만 제 방송을 그 코 수술을 하시는 또 후배 의사분들도 많이 보셔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비중격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비중격 뒤쪽이나 어느 특정 부분이 펴지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끊겨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앞쪽 연골을 다 날려 가지고 딱 너무 유착이 심해서 그 뒤쪽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비중격이 앞쪽부터 열어서 열고 들어가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뒤쪽 가장 휘어 있는 쪽 부분 그쪽에다 인시전을 넣어요.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제주껏 잘 넣은 다음에 고기 점막을 살짝 박리하죠. 물론 뒤쪽 점막은 약해서 잘 찢어지긴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찢어질 것을 각오하고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그 펴지지 않은 부분만 아주 정밀하게 뭐 제거하든지 다시 펴주든지 하고 다시 점막을 닫고, 그리고 점막이 찢어졌으면 거기다 뭐 시트 같은 보호 필름을 대주고 나오고, 요렇게 하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 영업 비밀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비중격 재수술이 좀 어려운 케이스가 많은데, 요는 그 기존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펴지지 않은 부분을 잘 찾아 들어가서 펴주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 비중격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는 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비중격이 앞쪽부터 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그 만져지는 그 가운데 물렁물렁한 그 연골이 비중격인데 그 비중격이 앞쪽부터 아예 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걸 카우달 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뭐 교과서에 보면 비중격의 그 앞쪽 한 1.5 센치, 2 센치까지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대면 코가 무너진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비중격이 앞쪽부터 휘어 있는 분들은 앞쪽 교정을 하기 힘들어요. 그럼 사실 교정 앞쪽이 많이 휘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휘어서 이 코 바깥쪽 벽에 거의 붙어 있는 정도로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쪽 교정을 안 하고 비중격 수술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쪽을 펴주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앞쪽을 피면 또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100%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오픈 테크닉. 이 비성형하듯이 코를 열고 들어가서 그 앞쪽 비중격 그 카우다 휘어 있는 쪽을 좀 과감하게 깎아 주거나 좀 카빙해 줍니다. 해 주면 근데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그 뒤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떼다가 잘 깎아서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서 그 약해져 있는 기둥 그 앞쪽에 그 약해진 기둥에다 이렇게 덧대서 배턴 그래프트라도 하는데 기둥을 덧대서 좀 보강해 주는, 예. 보통 성형할 때도 많이 하는데 그런 테크닉을 보통 쓰거나 어 아니면 어 이것도 이제 열어봐야 하는데 만약에 열었더니 비중격이 생각보다 튼튼하고 좀 두껍고 하면 과감하게 카빙해도 안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카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잘 펴집니다. 예, 잘 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요 정도만 할까요? 그래서 비중격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 재수술 케이스, 그다음에 가장 앞쪽부터 휘어 있는 경우 요런 경우가 가장 어렵다고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서 그 두 가지 케이스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보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 비중격 수술할 때 우리가 하이 대비라고 하는데 비중격이 되게 길거든요. 위부터 아래로. 근데 그 위쪽 하이 대비가 많이 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너무 그쪽을 많이 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호흡을 하는 쪽은 그 밑에 쪽 이 아래 레벨에서 더 코가 빵 뚫려 있어야 호흡이 좋은데 그 위쪽 하이 대비를 너무 무리하게 피다가 보통 새들 노즈 안장코가 생기거나 코 구조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중격 수술하시고 CT 전후 비교해서 이렇게 똑바로 펴져 있는지 보고자 하시는 환자분도 계신데 저는 말씀드려요. 그 하이 대비를 너무 무리하게 교정을 하면 오히려 그게 보면 빤탄데 그게 위에 있는 연골 다 날리면 그게 빤듯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빤듯한 필요 없다. 위쪽 하이 대비는 조금 남아도 호흡에 큰 지장 없으니까. 아주 휘어 있으면 그건 꼭 교정해 줘야 되지만 적당히 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래쪽이 잘 열려 있는지가 좀 잘 봐야 된다. 요런 말씀도 드리니까 너무 위쪽까지 바짝 피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강의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15분이나 지나가 가지고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받고 대답을 열심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신나는 겨울 꽃가루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되니까 비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딱 겨울이 그 코막힘의 아주 가장 심한 고지라서 심한 기간이라서 요즘 수술 많이 하시죠. 비중격은 코가 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신난 겨울꽃가루 님이 코가 너무 자주 막히시나 봐요. 아마 다른 증상보단 코막힘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그냥 흔히들 "비염 수술해. 코 막히면 비염 수술해."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염 수술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의 그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 양 옆에 동그란 콧살이 있거든요. 그게
모니터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기둥이 비중격이고요. 양옆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비갑계라고 하는데, 요 콧살이 너무 뚱뚱하면 요 콧살을 레이저로 이렇게 줄여 커블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줄여주는 수술을 우리가 흔히 비염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비염 수술만 받으셔도 코 구조가 당연히 공간이 열리니까 코가 좀 시원해지죠. 비염 수술은 뭐 참고로 잘 참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3-4 학년부터 또 하는 수술이라서 어 비교적 안전하고 연령대도 그러니까 되게 레인지가 넓어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염술만 한다고 해서 코 막힘 해결되느냐? 해결은 되는데,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중격이 이분도 보시면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는 쪽 콧살은 어때요? 보통 비중격이 휘면 휜 쪽 콧살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 휘어 있는 쪽 콧살은 납작해져요. 그리고 보통 그 반대쪽 콧살이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스페이스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보통 한쪽으로 연골이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반대쪽 콧살이 커지면서 같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전 국민의 한 90%는 들여다봤을 때 비중격이 휘어 있고 그 반대쪽 콧살이 크거든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로 비염 수술만 하시면 당장은 시연은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재발이 금방 돼요. 휘어 있는 요 비중격을 펴주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로 콧살을 줄여주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다시 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막혀요. 그래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비중격을 똑바로 같이 펴주면서 레이저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비중격을 똑바로 피면 일단 비중격은 재발이 없어요. 비중격이 똑바로 펴주면 비중격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똑바로 펴주면, 자, 이 수술 전에 보시면 왼쪽 콧살이 납작 휘어 있는 쪽 콧살은 눌리고 반대쪽 콧살은 큰데, 이 수술을 딱 해주면 비중격도 똑바로지긴 하지만 양쪽 콧살 사이즈가 어때요? 비슷해지죠.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레이저를 해주면 이 콧살이 서로 몇 달 동안 리모델링 되면서 사이즈가 비슷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콧살이 이렇게 커져서 재발하는 그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아주 알러지가 자주 알레르기 비염이 아주 심해서 자주 염증을 앓으시는 분들 외에는 비중격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비염술을 같이 하시면 다시 코 막혀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1%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나는 겨울꽃가루님께서 코 안에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서 콧살이 크다면 비염 수술만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재발이라든지 다시 수술할 리스크를 좀 줄이기 원하신다면 비중격 교정과 비염 수술을 동시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같이 하셔도 뭐 보통 한 15분, 20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더 고생하시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는 비중이 휘어 있다면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아이고, H가 많네요. HHHHHU님. 약간 그 재채기 하는 거를 좀 형상하신 건가? 하여튼 HHHU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코막힘이 있으면 얼굴형이 변할 수 있나요? 원장님 최근 유튜브에서 다뤄주신 내용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코막힘이 있으면요, 얼굴형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 아데노이드 페이스, 아데노이드형 얼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좀 징그럽다? 좀 안타까운 사진들이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길고 막 뭐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기형으로 보이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코로 호흡이 안 되면 어 코가 퇴화돼요. 코는 숨 쉬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코로 숨을 오랫동안 못 쉬다 보면 코 모양 자체가 변형이 옵니다. 그러니까 코가 퇴화되면서 자꾸 입으로 숨쉬게 되니까 이 상악이 앞으로 나오고 하악이 들어가고 얼굴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저산소 상태에 빠지면서 키도 작아지고 이렇게 얼굴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코 막히고 잠 못 자는 어린이들 있으면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어린이들 코 막힘의 원인은요, 사실 어른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른들은 보통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후성 비염 때문에 코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 특히 만 7세 이전의 어린이들은 그 그런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후성 비염보다는 코 맨 뒷벽에 아데노이드라는 동그란 혹 같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게 꽤 커요. 그게 코 뒤쪽을 꽉 막으면
코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데노이드 편도 수술 같이 한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아데노이드 수술을 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만 7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한 3-4 학년, 5-6 학년 되면 아데노이드가 저절로 퇴화해요. 좀 작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코 막힘의 주 원인이 이제 비중격 망곡증과 비후수성 비염, 콧살이 뚱뚱한 이제 어른들이 코 막히는 원인과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을 못 하거든요. 한 17세 정도는 돼야 비중격을 좀 필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콧살만 비염 레이저 수술 먼저 해 주고 그래도 코 되게 시원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비염 수술해 준 친구들 어 몇 년 뒤에 가끔 보면 키가 훌쩍 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잘 쉬면서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신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굴 변형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코막힘 심한 친구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피디님이 냉커피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자, 공 아이디가 공주 12 공주 12 님입니다. 공주 12 님. "원장님 원래 비염 있는 사람은 코 수술하면 더 심해지나요? 흑흑흑. 퓨 흑흑흑." 하셨는데요. 비염은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다 비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 이 코 성형을 했는데 원래 코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코 성형하면 코가 더 막히나요? 막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코 성형 이후에 코 구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코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정상 성인들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가 다 좁아요. 코 가운데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도 뚱뚱해서 코 구조가 좀 많이 좁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 근데 그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 보면 적응이 되셔서 코 막힘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코 성형을 한다. 보통 제가 코 성형할 때는 코의 기능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코 구조가 좁은 상태에서 동양인들이 보통 코 성형을 한다는 의미는 보통 코끝을 더 모으고 높이고 더 빼주고 이거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보 특히 코가 좀 작으신 분들, 코 안에 구조도 좁은데 콧구멍도 작고 코 전체가 좀 작은 분들은 코를 쪼끔만 높여도 콧구멍이 진짜 이렇게 찝혀요. 심지어 좀 요즘 성형외과 선생님들 전 좀 싫어하지만 좀 자주 하시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콧볼 축소. 우리나라 여성분들 거의 인터뷰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자기 콧볼이 퍼져 있다, 넓다, 넙대대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꾸 콧볼을 이렇게 잘라서 오시는데 그러면 콧구멍이 더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비중격도 휘어 있는 데다가 콧구멍까지 좁아지면 이제 숨을 아예 못 쉬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 복구해 드린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콧볼 축소 같은 거는 코 작으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주 시비 님께서 제 추측이 맞다면 만약 코 성형 이후에 평소에 코가 자주 막히시는 분들은 "코가 더 막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당연히 더 막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 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코 안쪽 구조를 잘 보고 좀 그걸 먼저 잘 교정해 줘야 돼요. 코 공간을 좀 확보해 주면서 동시에 보통 동시에 하죠. 코 기능을 확보해 주면서 그때 비중형 연골로 코 성형 같이. 이게 보통 뭐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성형 이후에 코 막힘 없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예 모양도 예뻐지고 코도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 KT7679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트리빈을 2년 동안 하루에 수십 번씩 뿌리셨대요. 오트리빈이 뭐냐면 여러분 코 막힐 때 뿌리는 약국에서 그냥 일반으로 살 수 있는 스프레이 종류거든요. 그걸 뿌리면 몇 분 내에 코 점막이 쫙 쪼그러들어요. 일종의 혈관 수축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뿌리면 저도 양압기를 쓰는데 너무 막힌 날은 가끔 쓰거든요. 근데 그 오트리빈은
코 뚫어주는 스프레이입니다. 뿌리면 점막이 몇 분 내에 쫙 코 안쪽 점막이 쫙 쪼그라들면서 코가 뻥 뚫리는 예. 신기한 스프레이인데 이 오트리빈을 2년 동안 하루에 수십 번씩 뿌리셨대요.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숨 쉬는 게 불편하시대요. CT를 찍어 보면 점막이 많이 부어 있다고 하지는 않던데 점막 붓기의 편차가 커서 CT상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자, 오트리빈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뿌리면 뭐 정말 수분 내에 코 안에 점막이 쫙 쪼그라들면서 코가 뻥 뚫리는데 근데 항상 의사들이 경고하는 내용이 있죠. 그 리바운드 현상, 뭐 약물성 비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그 오트리빈이 혈관을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점막을 쪼그라뜨리는 원리인데 이거를 계속 자주 쓰시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이게 사실 한번 맞들리면 코가 뻥 뚫리면 이게 완전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뻥 뚫려서 이 시원한 세상을 맛보면 사실 안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 코 막히시는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뻥 뚫려서 한번 푹 잘 자면 정말 개운하게 자거든요. 개운하게 자기도 하고 뭐 코 뻥 뚫리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꾸 쓰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오트리빈을 거의 매일 이렇게 꾸준히 몇 주 이상 뭐 몇 달씩 쓰시다 보면 그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뿌렸을 땐 쪼그라드는데 약효가 빠지면 이게 더 팍 퍼져 버려. 그게 더 해벌레져 버려요 점막이. 점막이 더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점막이 더 부어오르면서 더 막힙니다. 그러면 더 쓰게 되죠 더 막히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트리빈을 자주 쓰지 말라고 의사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자꾸 쓰실수록 점막이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안 쓰게 되면 더 부어오릅니다. 예. 약간 그 스프링을 눌렀다가 쪼끔 눌렀다가 띄면 쪼끔 하지만 꾹 눌렀다가 띄면 띵 올라가듯이 더 리바운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의존하게 된다면 차라리 가까운 코 수술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코 구조를 좀 개선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오트립이 오래 쓰신 분들은 점막도 약간 변성이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오랫동안 부었다 뺐다를 반복하니까 점막이 약간 건강한 점막이 아니고 약간 무록화된다고 하는데 흐물흐물해져서 오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코블레이션 레이저로 지졌을 때 잘 안 지져져요. 이렇게 막 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딱지도 더 많이 끼고 회복도 더 느려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KT7679 님께서도 CT 찍었을 때 점막이 많이 있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CT를 찍는 시점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점막이 부어 있을 때가 있고 안 부어 있을 때가 있어서 사실 그렇 이걸 뭐 자주 찍어 보지 않는 이상 현재 뭐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계속 안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뭐 CT로 보기엔 좀 부정확하고 사실 CT까지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시경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부어 있는지 안 보이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그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코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오트리빈을 계속 써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술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리패밀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세 아이도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뭘 할 수 있는지 네 아마 뭐 비염 수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 6세 아이인데 아마 코가 많이 막히시나 봐요. 코막 코가 자주 막히시는 6세 아이는요. 어 일단 비염 수술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점막을 레이저로 이렇게 지져 준 다음에 그거야 뭐 수면 가스나 살짝 재운 다음에 뭐 어르고 달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인제 하고 나서 딱지가 많이 껴서 이제 외래에서 일 주일에 한두 번씩 드레싱 받으셔야 되거든요. 코에다 이렇게 솜 넣고 이렇게 딱지 이렇게 쪼끔씩 떼 주면서 드레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요. 6세 아이들은 난리 납니다. 그래서 6세 아이는 비염 수술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코 막히면 사실 6세 때 코 막히는 원인이 일단 봐야 돼요. 그게 코를 안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비염, 비후성 비염, 콧살이 뚱뚱해서 코가 막히시는 건지 아니면 더 뒤쪽 아데노이드가 비후가 돼 있어서 코가 막히시는 건지를 먼저 감별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코 안쪽 구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데노이드가 크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이제 전신 마취하고 편도랑 아데노이드를 떼주면 되게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아데노이드 수술은. 물론 좀 전신 마취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6세 때 코 막힘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아데노이드 비후증일 경우 그런 경우에 수술 가능하다. 두 번째 아데노이드는 별로 안 큰데 코 안에 점막이 많이 부어 있다. 그러면 이제 비염 수술을 하면 좋은데 아직 어려서 비염 수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프레이를 좀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를 너무 심할 때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몇 달 정도 꾸준히 써 보면 또 점막이 좀 이렇게 붓기가 좀 컨트롤이 되면서 코 막힘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스프레이를 좀 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 권유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신나는 겨울 꽃가루님 아까 질문 주셨던 그분이죠? 제가 휘어 보이는 코는 아닌데 숨이 안 쉬어지니 이런 경우 콧살만 줄이는 게 맞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코가 휘어 보인다는 게 겉에 코가 휘어 보인다는 이야기신 걸까요? 겉에 코가 휘어 있는 것과 그 코 안에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겨울 꽃가루님께서 코 안을 들여다봤더니 비중격이 별로 휘어 있지 않다. 콧살만 뚱뚱하다. 근데 나는 코가 막힌다. 그러면 비염 수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합의갑의 절제술, 비염 수술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다면 비중격 교정을 해주면서 그, 그 비염 수술 같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격 수술을 한다고 해서 겉에 휜 코가 같이 교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 비중격 교정하시면 바깥에 겉에 코가 휘어 있는 게 같이 펴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겉에 코는 따로 성형을 해야 됩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어, 아이디가 되게 뭔가 문학적이네요. 산책하는 날들님. 산책하는 날들이 참 행복하죠. 예. 산책하고 싶습니다. 아, 어쨌든 질문을 읽어보면 CT를 찍어보니까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고 연골이 얇아서 수술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수술을 포기해야 하나요? 우리 산책하는 날님께서 코가 자주 막히셔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더니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어서 코가 막힌다라고 말씀 들으셨나 봐요. 근데 연골이 너무 얇아서 수술이 어렵다고도 들으셨다는 것도 어렵다고도 들으셨나 봐요. 여기 말이 꼬이지? 수술을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연골이 얇은 경우 수술이 어렵지 않습니다. 연골이 얇아서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보통 그거보다는 이 꺾여 있는 각도가 너무 샤프하고 이런 경우에 그 비중격 점막이 엄청 얇은 분들이 있거든요. 비중격 점막이 극히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어려워요. 그 점막이 찢어지면서 천공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렵지 연골이 얇아서 수술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만약 저한테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아주 그냥 빵 뚫어 드릴 테니까 수술을 포기하실 필요 없다. 연골이 얇은 거는 수술의 어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중격 점막이 매우 얇으면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그것 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시면 충분히 수술 가능하십니다. 예. 수술 받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휘님께서 쌤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질문 잘 받았어요. 그 질문도 해보곤 했어요. 무슨 질문인지 궁금하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오는 질문은 이거랑 반대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비염 증상이 나왔다는 거 그때 사계절 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계절에서 제일 비염이 잘 걸리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비염이라는 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절기 되면
이렇게 온도차가 막 나고 막 쌀쌀한 바람 불고 막 바람이 차가워지고 뭐 먼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코 예민하신 분들은 막 콧물 줄줄 재채기 간질간질 그러면서 코 막히는 이런 계절성 알러지 비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잘 걸리는 계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특별히 뭐 언제가 더 심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통 계절의 한가운데보다는 간절기,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가장 심합니다. 가령 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 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의 한가운데보다는 계절 사이사이, 계절이 바뀔 때 보통 비염이 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절성 알러지 비염이 잘 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여름철이 제일 짙게 와요. 좀 날이 좀 따뜻하고 공기도 좀 여름엔 좀 미세먼지도 적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좀 날이 따뜻하고 적당히 습하고 공기가 좀 깨끗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비염이 좀 적은 것 같고 좀 추워지거나 먼지가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 좀 비염이 심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어 뭔가 그 표어 같다. 뭔가 가훈, 건강, 긍정, 상쾌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되게 멋진 말입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이면서 상쾌하게 살면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편인데 이런 경우는 비중격 수술해도 코막힘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 구조가 어 구조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수술을 이제 상담 많이 오시는데 주 증상이 그 코막힘인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다르거든요. 어 나는 콧물 재채기는 별로 없는데 주로 코가 자주 막히고 마르고 건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힘들다. 잠도 푹 못 자고 코 골고 그런 분들은 비중격을 수술해 주면 좋아요. 비중격 수술해 주면서 양쪽 콧살도 같이 좀 줄여 주면 정말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주증상이 코막힘도 있지만 콧물 재채기를 동반, 콧물 줄줄 나고 막 재채기 자주 하고 간질간질하고 이러면서 코 막히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수술이 일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코 비중격을 똑바로 펴서 코 호흡을 확 열어주면 알러지 어택이 왔을 때 확실히 좀 덜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알러지가 아주 심하시면 비중이 똑바로 펴져 있어도 양쪽 점막이 계속 부어오르면서 또 막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코 구조, 비중격 교정은 어떻게 보면 코 구조를 열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거를 한다고 알러지가 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또 그런 건 있어요. 잘 약이나 스프레이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 제가 비중격 교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콧살도 콧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염 수술 하비갑계를 제가 레이저로 이렇게 넓게 태워 드리면 고주파 열을 받은 그 점막이 약간 흉살처럼 딱딱해지고 섬유화되면서 점막 센스가 좀 둔해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알러지 어택이 왔을 때 콧물이 좀 덜 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주증상, 콧물 재채기, 코 간질간질 그러면서 코 막히시는 알레르기 비염이 주증상이신 경우에는 수술을 일번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약물과 스프레이 치료를 먼저 꾸준히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코 구조를 좀 넓혀 주면서 점막을 넓게 태워 주는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순서를 고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 볼게요. 자 어 클리 클리어 캐스트 님? 클리어 캐스트 님. 예. 전 운동을 하면 콧물이 계속 나고 하품이 나신대요. 뭔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걸까요? 아. 보통은 운동을 하시면 운동을 하면 몸에 호르몬이라든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점막이 좀 줄어들면서 코가 뚫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특이하시네요. 운동을 하면
콧물이 막 나면서 하품이 나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콧물이 계속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운동하시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그 환경의 공기가 내 코 점막을 자꾸 건드리면 그 코가 쉽게 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뭐 운동하시는 곳에 공기가 내 코 안 좋거나 뭐 차갑거나 먼지가 많거나 그래서 코 점막을 건드려서 콧물이 자꾸 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하품이 자주 나시는 거는 운동하실 때 선생님 컨디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실 때 선생님께서 그 전날 충분히 숙면을 못 취하시거나 뭔가 피곤이 쌓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어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하품을 한다는 거는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보통 나오도 하품의 원인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 하품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뇌에 과부가 걸리고 뇌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뇌에 뭔가 그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우리 몸이 일부러 하품을 해서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뇌를 식혀주거나 산소를 주는 그런 이제 생리학적인 현상을 하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클레어 캐스터님께서 운동할 때 콧물 나고 하품이 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운동하시는 공기의 질과 그다음에 그 우리 구독자님의 그 컨디션, 특히 뇌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품이 나지 않나라고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자, 유원F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F님. 유원F님, 죄송. 예. 코 한쪽이 막혀서 한쪽 코로 숨을 쉬게 되는데 답답함이 심해서 수술 관련 알아보려는 중입니다. 수술하면 코로 숨 쉴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어,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고 코 양쪽에 점막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라면 비중격 교정 수술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염 수술, 합의각계 절제 수술 두 가지를 통해서 또 혹시 또 때로 필요하면 비밸브 재건 수술까지도 보통 하는데 이런 코 구조를 넓혀주는 수술을 통해서 코 호흡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보통 코가 한쪽만 막혀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코는 양쪽 다 뻥뻥 뚫려 있지 않아요. 코가 구조가 나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는 비주기라는 게 있어서 네이절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쉬거든요. 양쪽 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가 한쪽이 막혀 있어도 한쪽이 잘 열려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막힘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코 구조가 좁아서 코를 빵 뚫어 드렸는데 어 "왜 난 양쪽으로 코를 다 못 쉬냐." 가끔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주기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코 막혀서 수술을 고려하는 거는 또 양쪽이 다 막힐 때 보통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잘 열려 있고 한쪽만 막혀 있다면 보통은 수술을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예. 양쪽 하여튼 고거는 좀 참고해서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격 수술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중격을 똑바로 핀다는 의미가 내가 느끼기에 오른쪽과 왼쪽 호흡이 똑같아지는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비중격을 아무리 잘 펴 줘도 오른쪽과 왼쪽의 그 볼륨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좌우를 비교하시거나 손가락 넣어 보면서 호흡이 다르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호흡이 좌우 호흡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좌우 호흡을 똑같이 맞추는 게 비중격 교정 수술의 목표가 아니고 코로 들어가는 전체 공기량을 지금보다 좀 이상적으로 넓혀 드리는 게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의 주 목표다. 라고 알고 수술을 좀 진행하시면 나중에 그 혼란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술했는데 왜 이쪽 코보다 이쪽 코는 계속 막혀요? 이쪽 코랑 호흡이 달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양쪽 코 호흡이 똑같아지는 수술이 아니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지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코가 자주 막히고 한쪽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될까요? 아니면 놔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 그 비중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안의 비중격은 전 국민의 대부분은 다 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적당히 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휘어 있는데 그래서 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휘었다고 무조건 수술하려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 보통 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한 3-4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코가 많이 휘어 있는데 내가 코 막힘을 자주 느낄 때 그럴 때는 하시면 좋습니다. 비중격이 휘어 있고 나도 코 막힘을 자주 느낀다. 그러면 제가 그 비중을 똑바로 펴 드리고 코를 확 열어 드리면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코가 뻥 뚫리면 어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사실 건강해지죠. 코로 공기가 빵빵 건강한 공기가 들어오면 어 뭐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뭐 호흡기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뭐 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코가 자주 막힐 때는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코골이 무호흡 불면증. 모든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코가 매우 좁은데 내가 깊은 잠을 못 잘 때, 코골이가 심할 때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 수술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모든 수면 치료의 1 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가 뻥 뚫리면서 수면 치료가 끝나는 분도 있고요. 기도가 너무 좁으면 코가 열려도 계속 코를 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보통 양압기나 뭐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1 번은 코를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때 보통 또 이 비중격 교정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그 미용 코 성형. 미용 코 성형의 가장 베이스가 또 이 비중격 교정이라서 어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미용 코 성형할 때 좀 비중격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될 때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그 내시경 어프로치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 축농증 수술할 때도 비중격 펴 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4 가지 경우에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시다면 나는 뭐 비중격이 동네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중격이 너무 휘어 있고 콧살이 뚱뚱해서 수술해야 된다더라."라고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코도 별로 안 막히고 잠도 잘 자고 뭐 성형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당장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불 블럭 블러코님. 예. "선생님 주제와는 좀 다른데요. 겨울이라 건조해서요. 코 안에 백색 바셀린 발라도 되나요? 안연고를 권하기도 하시던데 안연고는 처방받아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주제와 다르지 않는데 예 겨울철에 코 많이 건조하고 딱지 많이 끼잖아요. 코피도 잘 나고 딱지 껴서 자꾸 후비다 보면 코피 잘 터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코 안에 연고 바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 저도 처음에 바세린 많이 추천드렸었거든요. 바세린도 바르고 안연고도 발라라.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어요. 어 안연고는 제가 알기로는 네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바세린은 그냥 바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바세린이 뭐 이 겉에 피부 말고 안쪽에 있는 코 안쪽 점막에 바세린이 묻으면 뭐 약간 "안 좋다 몸에." 이런 뭐 논문이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구독자님이 말씀하셔서 읽어 봤는데 그게 뭐 100%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화학 성분이 뭐 "점막을 뭐 안 좋게 한다더라. 그래서 바세린 바르지 말라." 뭐 이런 말들도 있으셔서 어 선뜻 뭐 바세린 뭐 그러니까 코 점막 안쪽까지 바세린 깊숙이 바르지는 마세요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연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보습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바셀린도 별로고 안연고는 또 항생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코가 건조해서 그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바를 그 보습 연고나 크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아네스라는 연고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도 하고 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저희 병원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연고를 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안연고나 바세린 둘 다 발라도 상관없는데 너무 깊숙이 점막까지 바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항생제 성분도 없고 바세린 성분도 없는 좀 더 천연 성분의 좀 안전한 연고를 찾으신다면 어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코아네스 연고가 추천을 드린다. 요렇게 막간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피디님 뭐 더 어떻게 더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해야 되나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숨을 내쉴 때 기포 터진 듯한 소리가 탁 하고 나는데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면 또 괜찮대요. 콧물이나 코 막힘은 없으시대요. 코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한데요. 보통 똑바로 누웠을 때 뭔가 막히고 답답해서 팍 깨시는 분들은 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 잘 때 똑바로 누우면 특히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입이 벌어지잖아요. 턱이 벌어지면서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눌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눌려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제 저산소, 무호흡 상태가 되면 그러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깨워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똑바로 누우면 자꾸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뭐 그래서 깨시는 경우가 종종 옆으로 누우면 혀가 이제 뒤로 안 밀리니까 좀 괜찮고.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뭔가 자꾸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좀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네.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오늘 열심히 상담을 드렸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다 미처 또 못하고 또 오늘도 가게 돼서 너무 송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페셜 이비인후과 박치열 대표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